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걸 좀 요약을 해보면, 우리가 비주얼라이제이션 관련된 내용을 배웠죠. 그래서 이제 디컨브넷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일단 디컨브넷은 조금 상세히 설명을 하면 컨볼루션의 역함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원래 정의는. 근데 우연히도 여러분들 이제 한번 집에 가서 꼭 해봐야 될 것은 지금 3장에서 배웠던 4가지 룰이 있었죠. 백프로퍼게이션을 하는 4가지 룰이 있으면 그 아무리 복잡한 연산이나 네트워크도 백프랍이 다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이 거짓말이 아닌 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집에 가서. 그래서 여기서 배운 CNN, 지난 챕터에서 배운 CNN 네트워크에서 그 4가지 룰만 쓰면 모든 게 다 가능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고, 다소 복잡합니다. 근데 특히 아웃풋 어느 뉴런에서 인풋 뉴런으로 백프랍 되는 과정을 한번 지난번 그 룰대로 한번 적용을 해보면 신기하게도 이 디컨볼루션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그 오퍼레이션이 자동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디컨볼루션의 원래 정의는 지난 시간에 설명을 안 해서 조금 더 추가 설명을 하면 자, 인풋이 일단 간단하게 생각해서 2디멘저널한 어떤 피처 맵이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웃풋도 2디멘저널한 피처 맵이 있다고 치고 한 4개씩 있다고 볼까요? 2x2. 자, 그래서 사실 실제로는 모든 게 다 3D라 그랬죠. 뒤에 그 채널에 대한 뎁스가 있어서 3D로 돼 있는데, 요거에 대한 확장은 이 뎁스 쪽 디멘전으로 확장은 여러분들 집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자, 포워드 패스는 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그대로입니다. 어떤 필터 마스크가 2x2가 있으면 여기서 매핑한 다음에 계산한 다음에 여기다 집어넣고 하나 시프트 한 다음에 여기다 집어넣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자, 그 백워드 패스를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 어떤 그레디언트가 하나 있을 때 거기에 곱해졌던 필터가 요 2x2에 해당됩니다. 요 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3장에서 배웠던 곱셈을 생각을 해보면 곱셈에 대한 오퍼레이션은 백프랍이 될 때 어떻게 된다 그랬죠? 네? 크게 얘기해 주세요. 그쵸. 2개가 곱해졌을 때 백프랍은 반대쪽에 곱해진 놈이 곱해져서 그레디언트가 전달된다 그랬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인풋들이 있고 인풋과 매스크가 곱해지는 형태로 여기에 나타나진 거죠. 그럼 요 놈이 뒤에서 그레디언트가 계산돼 있다고 치면은 이제 2가지가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단 쉬운 거부터 이 인풋 레이어의 액티베이션을 여러분들이 레이어에 해당하는 그레디언트를 계산하고 싶으면 요 픽셀에 해당하는 그레디언트에다가 매스크 2x2가 곱해져서 전달된다는 게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다가 매스크를 곱해서 이게 나온 거니까. 그 다음에 요 단계에 그레디언트를 전달하려면 여기에 곱해졌던 다른 놈을 곱해줘야겠죠. 그 다른 놈이 바로 매스크라는 얘기, 필터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2x2 필터가 요 하나의 픽셀 값에 해당하는 스칼라 밸류에 곱해져서 그대로 이게 전달된다는 얘기.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컨볼루션의 특징 때문에
자, 그거는 1차원적인 거고, 조금 더 한 단계 더 나아가 생각해 보면, 그러면 백프랍이 요 그레디언트가 여기 하나만 있는 거냐? 그게 아니죠. 또 옆에도 하나 있죠. 자, 거기에도 동일하게 적용을 한번 해보면 똑같은 오퍼레이션을 2x2가 오른쪽으로 하나 시프트가 돼서 아까는 요렇게 계산이 돼서 백프랍이 됐는데 이번에는 하나 시프트 돼서 요렇게 계산이 돼서 백프랍이 되겠죠. 자, 그런데 재미난 현상은 요 두 번째 칼럼에 있는 놈들이 겹친다는 얘기입니다. 오버랩이 돼서. 이 겹치는 부분은 어떻게 또 생각을 해야 되느냐 생각을 해보면 이 겹치는 부분은 더해져야 된다. 왜냐하면 겹치는 부분이 왜 더해져야 될까요? 그것도 사실은 우리가 3장에서 배운 4가지 원리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여기 남학생 왜 더해져야 될까요? 겹치는 부분이 곱해질 수도 있고 나눠질 수도 있고 빼질 수도 있고 더해질 수 있는데 왜 더해져야 될까요? 그렇죠. 카먼 소스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요 두 번째 칼럼에 있는 요 두 개의 픽셀들이 중복돼서 여기도 쓰였고 저기도 쓰였으니까 하나의 인풋이 두 군데 쓰인 거죠. 커먼 소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레이디언트는 거기서 더해져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놀라운 사실인데 그 단순한 4가지 원리만 가지고 있으면 이런 아주 복잡한 컨볼루션에 대한 그레디언트 백프랍도 모든 게 다 유도가 가능하고 설명이 가능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많은 뭐 어떤 자료들이나 백프랍을 설명하는데 그냥 저렇게 해서 그냥 더하면 된다라고 돼 있는데 이걸 왜 더해야 되는지 설명이 없죠. 바로 우리가 3장에서 배운 내용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강조했던 것처럼 3장의 그 백프라포게이션 룰이 거의 100만 불짜리 지식이다. 왜냐하면 다른 책에도 없고 어떤 다른 자료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잘 활용하면 앞으로 배우는 모든 최소한 트레이닝에 관한 것은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지금은 2D에 대해서만 설명을 했는데 3D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뒤쪽으로 늘어나는 거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2D에 대해서 백프랍이 되는 게 그냥 이렇게 하나의 볼륨에 대해서 곱해져서 백프랍이 된다. 그냥 곱하는 게 3D 볼륨으로 곱해져서 백프랍이 된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설명이 길어졌는데 바로 이렇게 오버랩 되는 부분에 대해서 더하는 이런 구조, 요 구조를 디컨볼루션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왜 디컨볼루션이 되냐면 2개짜리가 하나로 변했었죠. 여기도 2개, 정확하게 얘기하면 4개가 하나로 된 거죠. 여기도 4개가 하나가 돼서 사실은 함수로 치면은 일종의 뭐라고 그러죠? 그 정의역보다 공역이 줄어드는 거를 하여튼 다대일 대응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다대일 대응이 생각을 해보면 역함수가 존재를 안 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은 요런 그 컨볼루션의 백프라포게이션 관점 또는 이거를 뭐 뒤집는다는 과정, 정확하게는 역함수는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역함수와 비슷한 개념으로 이렇게 오버랩 되는 경우에 더하는 과정을 통해서 진행을 하면 여기서 있던 작은 피처맵 이미지가 큰 이미지로 거꾸로 돌아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동일한 마스크를 써서. 그러니까 역함수를 구하는 과정하고 사실은 굉장히 유사하고 그게 또 백프랍을 구하는 과정하고 우연히도 동일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배경이 좀 복잡하긴 한데 그래서 디컨볼루션은 원래는 역함수라는 개념의 정의였는데 우연히 그 우리가 3장에서 배운 그 백프라포게이션 룰을 적용을 해보면 백프라포게이션 하는 과정과 우연히 동일해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뭐 하는데 비주얼라이제이션이 어떤 특정 레이어에서 그레디언트를 쫙 구해서 가고 아니면 뭐 마지막 스코어에서 갈 수도 있고 로스 펑션에서 갈 수도 있고 뭐 다양한 한 3가지 종류가 존재한다 그랬죠. 근데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많은 학생들이 좀 질문을 한 걸 들어보니까 조금 많이 헷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비주얼라이제이션에 이제 옵티마이제이션이 쓰였는데 이 옵티마이제이션하고 백프로퍼게이션하고도 좀 뭔 상관이냐 이런 이제 질문들의 취지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이 옵티마이제이션 방법과 우리가 학습을 할 때 쓰는 백프로퍼게이션하고는 사실 목적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면 이제 헷갈린 사람들이 좀 많이 혼란이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무슨 얘기냐면 기존의 백프로퍼게이션은 학습을 위한 거였는데 여기서 쓰는 백프로퍼게이션은 어떻게 보면 이미지 제너레이션을 하기 위한 백프로퍼게이션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제로 이미지로부터 시작을 해서 백프롭을 통해서 자꾸 이미지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트레이닝을 위한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트레이닝의 백프로퍼게이션하고 방법론만 똑같이 목적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를 주목을 하면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는 게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목적이 어떻게 다르냐? 그 트레이닝에서 백프로퍼게이션은 그 로스 펑션, 민스퀘어 에러라든가 크로스 엔트로피를 줄이는 방향으로 백프롭을 했는데 이 옵티마이제이션에서의 그 로스 펑션하고 비슷한 게 바로 요 놈인 거죠. 자, 이거는 사실 맥시마이즈를 해야 되는 건데 맥시마이즈나 미니마이즈나 사실 같은 겁니다. 이 문제를 푸는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여기다 마이너스 취하고 미니마이즈 하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 붙이고 요건 플러스 되면 요게 새로운 로스 펑션이 된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어떤 딥러닝 네트워크의 최종 아웃풋이 어떤 벡터로 나오는데 클래시피케이션에 해당하는 뭐 클래스가 K개가 있다 그러면 K 디멘전의 벡터가 나오는데 거기에 예를 들면 코끼리에 해당하는 포지션이 51번째에 있다. 그러면 51번째에 해당하는 아웃풋이 값이 최대가 되겠고요. 어쨌든 확률이어야 되니까 0에서 1 사이인데 최대한 1이 되도록 그거를 최대화 시키자라는 얘기다. 이게 바로 이 첫 번째 항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인풋 이미지의 픽셀 값들은 최소화시키자. 그래서 이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백프롭을 구현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도 계산해보면 미분 가능하고 이것도 계산해보면 미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분 가능하면 무조건 백프롭이 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목적 함수가 다르다. 여기서 말하는 백프롭은. 그래서 지금 초반에 디컨문에 설명하다가 옵티마이제이션 넘어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트레이닝에서 했던 백프롭이 그대로 쓰이는 거 아닌가 해서 헷갈려서 많은 질문을 했는데 사실 그 방법론만 똑같이 완전히 목적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점을 보면은 이 옵티마이제이션에서 쓰이는 백프롭은 이 새로운 목적 함수, 새로운 로스 펑션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백프롭을 적용했다. 어떤 목적 함수를 우리가 백프롭을 처음에 2장인가 3장에서 소개할 때 그 어떤 목적 함수를 다이렉트하게 풀 수도 있지만은 다이렉트하게 풀기 어려울 때는 점차적으로 푼다 그랬죠. 점차적으로 푸는 방법이 SGD고 그게 딥러닝에 적용된 게 백프롭이라고 그랬으니까 자, 이것도 다이렉트하게 풀기가 어렵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푸는 방법으로 SGD 백프롭을 썼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옵티마이제이션 방법으로 비주얼라이제이션 해봤더니 그 트레이닝 셋에 있는 이런 데이터들이 이제 마구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게 사실 지난 시간에 하나만 언급을 했는데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좀 심오한 분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문제점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이 그림만 봐도 오버피팅이 일어나고 있구나. 과적합 현상이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고 사실은 두 번째 사실은 더 심각한 문제는 지난 시간에 언급 안 한 문제는 데이터 유출 현상이 여기서 벌어나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그
트레이닝에 쓰였던 데이터가 사실 뭐 보완이 필요하지 않은 데이터만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만에 하나 이게 개인정보적인 데이터들이 뭐 아니면 개인의 셀카 사진들이 보호하고 싶은 사진들이 트레이닝 데이터에 쓰였는데 이게 이제 인퍼런스를 할 때 사실은 유출이 되면 안 됩니다. 이제 리키지가 일어난다고 하는데 인퍼런스 할 때 리키지가 일어난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무슨 얘기냐면 트레인드 된 네트워크를 가지고 데이터는 없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트레인드 된 네트워크 그대로 가져다가 거기에 있는 웨이트 파라메타만 가지고 지난 시간에 소개했던 옵티마이제이션 방법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면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트레이닝 데이터에 어떤 놈들이 쓰였는지를 유출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말을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트레이닝 데이터에 개인정보가 쓰였으면 개인정보를 뽑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안성에 있어서 시큐리티 입장에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현대 최근 들어 이제 AI 분야에서 많이 연구하는 분야가 사실은 저희 연구에서 가장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런 PPML이라고 부릅니다. Privacy Preserving Machine Learning 해서 이런 개인정보 데이터들, 즉 트레이닝에 사용됐던 데이터들이 인퍼런스 단계나 아니면 학습이 끝난 단계에서 유출이 되지 않게 하는 걸 100% 보장하자라는 그런 머신러닝이 지금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됐죠. 작년에 이루다라는 사건 들어봤었나요? 이루다 사건 들어봤나요? 어떤 사건이었죠? 그렇죠. 네. 약간 챗봇인데 자동 챗봇 같은 거죠. 뭐 카톡에 뭐 개인정보 데이터들 잔뜩 긁어다가 이제 학습을 시켰는데 학습시키는 것까지는 좋은데 물론 개인정보 동의도 받았겠죠. 근데 인퍼런스를 할 때 개인정보들이 마구 노출된 거. 예를 들면 거기에 어떤 사람의 주소가 들어가 있는데 뭐 다른 사람이 그냥 대화하다가 니네 주소 뭐야 그랬더니 그 학습 데이터에 쓰였던 여기 여학생의 주소가 튀어나온다거나 좀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기타 뭐 남녀간에 좀 뭐 은밀한 대화들이 마구 노출된다거나 뭐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심각한 이제 사회 문제가 되고 있고 더 심각한 문제는 최근까지 지금까지 시점에서도 제가 이 얘기를 너무 강조하는 것 같긴 한데 지금까지 시점에서도 대부분의 AI 머신러닝 기술들이 성능을 높이는 데만 주안점을 둬서 구현이 되고 있지 보안 문제를 전혀 고려를 안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금융이나 공공기관에서 쓰이는 지금 AI들이 상당수 있는데 전혀 보안성을 하고 있어서 이제 앞으로 이런 심각한 사회 문제가 계속 발생할 거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고 뭐 얘기가 나온 김에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는 발생을 안 한 건데 케임브리지 아날리티카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거기서는 이제 이루다는 개인정보 동의를 받고 학습 데이터를 그래도 그나마 긁어와서 그 부분은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리키지가 일어난 거죠. 근데 케임브리지 아날리티카는 개인정보 동의도 안 받고 그냥 긁어온. 무슨 얘기냐면 페이스북에 있는 정보들을 마구잡이로 긁어와서 이제 그걸 분석을 한 거죠. 어떤 분석을 했냐면 이 사람의 정치 성향이 뭔가를 파악을 해서 약간 구구적인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모조리 다 파악을 한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좀 플레임업을 하다 그래야 되나 영어로? 하여튼 굉장히 논란거리가 되는 그런 과장된 뉴스 또는 페이크 뉴스들을 마구 광고를 때려서 어떤 문제가 생겼었냐면 문제가 아니죠. 실제로 벌어졌는데 트럼프 당선에 아주 거의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거의 많은 사람들이 그 페이스북의 광고 마케팅이 상당한 당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는데 이 영국 회사입니다. 케임브리지 대학하고 좀 근처에서 관련된 회사인데 영국 정부가 조사를 들어갔고 개인정보
유출된 사건 때문에 미국 상원의원에서 이제 여러분들 잘 아는 마크 주커버그가 끌려가서 며칠 동안 청문회 당하고, 그 정도로 끝난 정도가 아니고, 사실은 케임브리지 아날리티카의 투자자들이 조사를 했더니 놀랍게도 러시아에서 들어온 이상한 검은돌이 있어갖고 이거는 좀 상당히 문제가 많다라고 해서 회사 자체가 아예 그냥 폐쇄 조치당한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안 문제가 이미 심각한 사회 정치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AI 분야에서. 그래서 이 분야가 굉장히 점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약간 다소 관련이 없어 보이는 이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통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뭐 아티스틱한 거에서 그람 매트릭스라는 게 즉 채널 간의 코릴레이션이 어떤 화풍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자, 그래서 이제 뭐 5장, 6장까지는 이제 우리가 강조했던 거는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뭘 달려왔냐면 딥러닝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 어떻게 하면 잘 학습을 하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운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좀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거를 뜯어보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니까 딥러닝의 장점만 알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딥러닝의 단점들이 또 어떤 것들이 있는가라는 걸 봐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 심각한 장점이 바로 전 페이지의 그 비주얼라이제이션 단점이 에서 나타난 오버피팅 문제가 있었고, 그거는 이제 다음 챕터에서 이론적으로 자세하게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번 강조했지만 그 부분이 앞으로 뭐라 할까요? 이번 학기 강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심각한 단점이 있습니다. 모든 머신러닝, AI가 다 공유하고 있는 문제인데, 이 애드버서리얼 어택이 우리말로는 뭐 적대적인 공격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뭐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공항에 이제 보면은 이게 자동 출입국 검사하는 거 있죠. 써본 사람 있나요? 손 들어보세요. 출입국 할 때 어떻게 쓰죠? 여권 대고 얼굴 갖다 대죠. 거기 페이스 레코그니션이 있는데, 자, 이 애드버서리얼 어택을 잘 활용하면 예를 들면 테러리스트가 학생 이름이 뭐죠? 예? 이민규 학생인가요? 예, 이민규 학생처럼 인식이 돼서 통과될 수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어떤 프린팅 하는 기법을 써서 얼굴에다가 스티커를 이상한 패턴을 쫙 그려서 붙이고 지나가면 정말 이민규 학생으로 인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라든가 배경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자는 얘기죠. 또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자율주행차를 해킹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뭔 얘기냐면 자율주행차가 막 달리는데 옆에 스탑 사인이 보이면 무조건 서야겠죠. 근데 악의를 가진 테러리스트가 스탑 사인에다가 뭐 이상한 스티커 몇 개만 붙이면, 보통 사람에는 뭐 별 문제가 안 되는 스티커입니다. 그러면 이 자율주행차는 이걸 스탑 사인으로 인식을 못하고 뭐 100km라는 스피드 사인으로 인식을 해서 그냥 통과해 버릴 수가 있다. 그럼 이제 큰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애드버서리얼 어택이 아까 얘기했던 보안 문제도 중요한 딥러닝의 어떻게 보면 문제점 중에 하나인데, 실제로 딥러닝의 성능을 어택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인퍼런스 단계에서. 그래서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는가, 그 다음에 사실 이걸 뭐 방지하는 방법까지는 여기서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건 대학원에 가서 연구를 해야 될 내용이고. 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고, 이 문제도 역시 그 겐으로 유명한 구펠로라는 사람이 처음에 이제 보고를 했는데, 이제 이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이 사실은 이론적으로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러 번 강조했지만 2, 3장에서 딥러닝이 넌리니어한 것 같지만 거의 99%가 리니어하다 그랬죠.
한 레이어에서 한 레이어로 갈 때 그냥 매트릭스 벡터 멀티플리케이션입니다. 그리고 그냥 렐로 정도 붙이는 정도. 그리고 심지어 렐로조차도 거의 반쪽은 리니어한 거죠. 양수 쪽은 리니어하고 음수 쪽은 아닌 거고. 이제 그런 상황이라서 이 리니어한 네트워크를 쓰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굉장히 하이디멘저널한 스페이스를 쓰기 때문이다. 무슨 얘기냐면 각 히든 레이어의 노드의 개수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CNN 같은 경우만 해도 뭐 몇백만, 몇천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디멘전이 높을 때 약간의 노이즈만 들어가더라도 그 노이즈가 예를 들면 웰 디자인이 돼 있다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그 네트워크의 약점을 공격하는 방향으로 노이즈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클래시피케이션의 바운더리가 흔들려 버립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민규 학생으로 인식이 돼야 될 어떤 얼굴 인식 시스템이 이정우 교수로 인식이 된다거나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 바운더리가 디시전 바운더리가 흔들리기 때문에. 디시전 바운더리가 왜 흔들리냐 보면은 실제로 학습된 네트워크들이 구조가 대체로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동그라미들이 그러니까 데이터 포인트들이고, 예를 들면 그린색이 포지티브 클래스, 그러니까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일 때 이게 포지티브 클래스고, 뭐 핑크색이 네거티브 클래스다. 그럴 때 예를 들면 뭐 요런 데이터 포인트에 대해서 살짝만 노이즈를 줘도,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노이즈를 주더라도 이게 워낙 하이디멘저널한 벡터이기 때문에 그 벡터들이 서메이션 되면은 그 노이즈가 뭐 한 10의 마이너스 5승이었는데 디멘전이 10의 7승이다. 그러면 이게 뭐라 그럴까요? 포지티브하게 에디드 되는 방향으로 벡터가, 그러니까 노이즈가 구성이 돼 있으면 10의 마이너스 5승에 10의 7승이 곱해지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 10의 2승의 값이 움직이면서 이 데이터 포인트가 이쪽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약간의 노이즈만 주더라도. 그래서 이 하이디멘저널한 스페이스에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이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애드버서리얼 어택의 기본 원리는 이런 하이디멘저널한 스페이스라는 것을 역이용해서 공격을 하는 것이다. 노이즈를 통해서. 그래서 실제 예시는 이런 펜다곰이 있으면, 이거가 제대로 된 학습 네트워크이면 펜다로 인식을 해야 되죠. 근데 사람 눈에 안 보이는 이런 이상한 노이즈를 여기다가 작은 값을 스케일링해서 더하면 더한 이미지는 이렇습니다. 그러면 사람 눈에는 여전히 펜다로 보이죠. 근데 이거를 클래스파이어에 집어넣으면 엉뚱한 걸로 인식이 된다. 그러면 뭐 기본이라는 뭐 원숭이 한 종류로 인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왜 벌어질 수 있냐면, 이것도 역시 그 그레디언트 백프랍하고 좀 관련이 많은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옵티마이제이션하고, 그 옵티마이제이션 할 때 어떤 스코어 값을 맥시마이즈하는 그레디언트 방향으로 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미지를 만들었죠. 그때 계산된 그런 그레디언트를 노이즈로 쓴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계산된 그레디언트가 어떤 그레디언트냐면, 이 이미지는 지금 펜다 클래스에 속하는데, 이 계산되는 그레디언트는 엉뚱한 클래스에 속하는 그레디언트 스코어를 가지고 맥시마이즈하는 그레디언트 계산을. 예를 들면 원숭이에 해당하는 스코어, 그게 뭐 예를 들면 100번째 엘리멘트에 해당되는 스코어다. 그러면 그걸 맥시마이즈하는 그레디언트 계산해서 거기다가 작은 값을 곱해서 더해주면은 희한하게도 이게 원숭이로 인식이 된다. 사람 눈에는 인식이 안 되는, 전혀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딥러닝과 사람의 어떻게 보면 이제 인식 능력의 차이가 여기서 벌어지는 거죠. 딥러닝은 굉장히 센시티브하다는 얘기입니다. 노이즈에 결론적으로. 사람은 어떻게 보면 굿뉴스인 게 웬만한 노이즈에 대해서 센시티브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은 제대로 다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딥러닝이 개선해야 될 점이 여전히 있고 그 여전히 있는 부분 중에 가장 중요한 분야가 바로 이 애드버서리얼 어택이고 요즘도 여전히 많은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분야 연구는 어떻게 하면 잘 어택을 할 건가? 기존에 학습된 네트워크를 그런 어택을 잘하는 연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어택을 잘하는 연구가 왜 필요하냐면 적군이 얼마큼 잘하는지를 미리 알아야 거기에 방어하는 방어책을 만들 테니까. 그래서 가장 좋은 어택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도 있고 이제 방어하는 방법, 디펜스하는 방법도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또 테크닉들이 이미 나와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연구실에서도 이제 이걸 겐을 통해서 이런 노이즈를 굉장히 강하게 일반적인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 강력한 어택을 하는 그런 이제 테크닉을 논문을 써놓은 게 있습니다. 한번 궁금한 사람 한번 찾아보도록. 자, 그리고 이제 어택하고 디펜스 관련해서 이제 실제 인퍼런스 하는 단계에서 어택을 하는데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여기는 뭐 적혀 있지는 않는데 참고로 얘기하면 이 딥러닝 네트워크 학습된 네트워크의 그 인사이드를 볼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이드를 못 보는 상황을 블랙박스 시나리오라고 하고, 그러니까 인풋과 아웃풋만 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어떤 인퍼런스된 딥러닝 네트워크에. 아니면 그 인사이드까지, 즉 학습된 웨이트 파라미터까지 다 알고 있는 상황이면 더 어택이 쉽겠죠. 사실 그건 누워서 식은 죽 먹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오픈된 박스 어택은 훨씬 더 쉽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뭐 오픈 시나리오라고 봐야겠죠. 왜냐하면 그레디언트를 계산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레디언트 계산이 안 되는 그런 블랙박스 시나리오에서도 어택이 가능하다는 게 이미 또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더 많은 예시들이 있는 거죠. 오스트리지가 타조인데 인풋이 뭐든 상관없이 항상 타조를 인식하게 만들었을 때 그래서 황당한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떤 딥러닝 네트워크이 클래시파이어라고 하면은 그 클래시파이어를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다. 단순한 노이즈를 넣더라도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데 딥러닝 네트워크는 마구 헷갈리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애드버서리얼 어택도 사실 자세하게 다루자 그러면 거의 뭐 한 학기 강의해야 되는 내용이지만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람들은 대학원 가서 자세하게 다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좀 더 이제 구체적인 응용으로 들어가서 이제 영상 인식을 하는 분야 컴퓨터 비전이라고 하는데 크게 한 세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네 가지를 써놨는데 사실 로컬라이제이션은 뭐 크게 많이 안 쓰이는 토픽이라 클래시피케이션 우리 이미 배웠죠. 그 다음에 디텍션 이따가 설명할 거고 세그멘테이션 이따가 설명할 겁니다. 로컬라이제이션은 그냥 디텍션의 한 서브셋이라고 봐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우리가 잘 알고 익숙한 클래시피케이션, 네, 뭐 최신 기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한번 보자는 얘기죠. 자,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이제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클래시피케이션 쪽은 여러 번 언급을 했지만 거의 이제 포화된 상태라 사실 별로 할 게 없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학원 갈 때쯤 되면은 새로운 연구 주제로 삼기에는 이미 레드오션이 된 지가 오래된 그런 분야라고 보는 게 맞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신의 이제 좀 뭐 성능이라든가 연산량 측면에서 많이 개선된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얘기고, 지난 시간에도 한번 강조를 했지만 이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레즈넷이었다 그랬죠. 그래서 레즈넷은 지난번에 얘기한 그레디언트 슈퍼하이웨이를 설치를 해서 트레이닝에서 그레디언트가 중간에 사라지는 또는 익스플로전이 일어나는 그런 일을 아예
원천 봉쇄해버리는 정말로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나온 거죠. 근데 굉장히 간단한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3장에서 배운 100만 불짜리 지식이라는 거가 다시 한번 강조하죠. 중요한 이유가 단순한 백프랍을 설명하기 위한 게 아니라 사실은 레즈넷의 이론적인 기반이 된 거죠. 거기서 플러스 오퍼레이션에서 그레디언트가 전달되는 거를 그냥 활용한 겁니다. 그레디언트가 그대로 전달된다는 그 사실 자체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가장 혁신적인 아이디어라는 거죠. 80년대에 왜 이런 생각을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이런 생각을 연구자들이 했으면 아마 AI 발전이 한 30년을 앞당겨졌을 텐데 어쨌든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최신 기법들은 크게 성능을 더 향상시키는 방법론들. 뭐 해봐야 이제 레즈넷이 거의 다 올려나가고 조금씩 뿐이 인크레멘탈하게 뿐이 안 올라갑니다. 이제 오히려 더 중요한 방향은 이제 성능은 어느 정도 잘 나오니까 사이즈나 딥러닝 네트워크의 사이즈나 연산량을 줄이자는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이유는 여러 번 강조했지만 실제 사용하는 거는 인퍼런스라고 그랬죠. 실제로 중요한 성능의 중요한 척도는 트레이닝은 그냥 오프라인으로 따로 아무리 연산이 오래 걸리더라도 일주일이 걸리든 1년이 걸리든 따로 돌리면 됩니다. 그렇죠? 뭐 알파고 같은 것도 GPU 몇백 대를 가지고 몇 주일을 돌린 거죠. 여러분들이 GPU 하나 갖고 돌리려면 몇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사실은. 어쨌든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럼 별도로 돌릴 수 있는데 실제로 이제 유세더라고 대국을 한다거나 이럴 때 실제로 적용하는 건 인퍼런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퍼런스 엔진이 이제 PC라든가 이런 서버에서는 잘 돌아갑니다. 근데 점점점 중요해지는 거는 모바일 플랫폼이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다니는 스마트폰에서 과연 이걸 돌릴 수 있느냐.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쓰고 다니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로 봐도 굉장히 중요한 마켓이고 AI 응용으로 봐도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모바일 플랫폼에, 모바일 폰에 이러한 네트워크들을 올릴 수 있느냐. 근데 불행히도 지금까지 배웠던 레즈넷 같은 것들만 해도 너무 헤비해서 메모리만 봐도 파라메타를 저장하는 메모리만 봐도 그걸 저장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메모리 사이즈부터 확 줄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웨이트 파라메타 개수를. 그래서 그 사이즈를 줄이고 연산량을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트렌드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목적으로 나온 게 들어본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제 모바일 넷이라는 게 있고 다소 덜 유명한 모바일 넷이 제일 유명하죠. 그 다음에 다소 덜 유명한 게 셔플넷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얘기고요. 나머지 이제 레즈, 넥스트, 댄스넷, 쉐이크 이런 것들은 성능을 개선하는 그런 목적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레즈 넥이 아니고 레즈 넥스트를 간단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테일은 여러분들이 궁금하면 이 관련된 논문 읽어보면 금방 알 수 있으니까 핵심적인 키 아이디어들이 뭔가를 위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레즈 넥스트는 이 용어가 이미 암시하듯이 레즈넷 기반이라는 금방 알 수 있겠죠. 레즈넷을 살짝 바꾼 겁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언급한 것 중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었는데 CNN 네트워크의 이제 세 가지 차이점 얘기했었죠. 그 중에 이제 마지막에 멀티플 커널을 쓴다고 그랬고 필터를 이제 여러 개 쓴다고 그랬는데 그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파라메타가 너무 적으니까 그걸 보상하기 위해서 늘렸다고 쉽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게 그냥 일반적으로 텍스트북에서 많이 나오는 해석입니다. 근데 약간 다르게 해석을 하면 지난 시간에 언급했지만 이게 병렬 구조라고 볼 수도 있다고 그랬죠. 한 레이어에서 다른 레이어로 갈 때 하나의 네트워크로만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의 네트워크로 병렬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구조로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레즈넥스트의 아이디어는 단순합니다. 바로 이 병렬 구조를 더 극단적으로 가져간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멀티플 커널에 이미 병렬 구조가 있었지만 그거를 더 익스플리시트하게 더
뭐랄까, 더 아비어스하게 병렬 구조를 더 이어붙였다는 얘기죠. 이미 병렬 구조를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인셉션 모듈, 구글넷에서 쓰인 인셉션 모듈에 이미 병렬가 쓰이고 있었죠. 그래서 레즈넥스트는 사실 인셉션 또는 구글넷과 레즈넷을 약간 병합한 그런 개념이다라고 여러분들 쉽게 이해해도 됩니다. 그래서 레즈넷의 핵심 개념은 이제 그레디언트 슈퍼하이를 위해서 뭘 더해주는 거였죠. 인풋 레이어에서 한 두 레이어 스킵한 다음에 더해주는 구조인데, 원래는 여기에 하나의 이런 체인만 있어야 됩니다. 프로세싱 체인이 딱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이걸 병렬로 똑같은 거를 여러 개를 갖다 붙였다. 여기서는 32개 갖다 붙인다는 얘기죠. 이거를 그러니까 병렬 연결의 개수를 카디넬리트라고 부르겠다라는 얘기고, 이제 뭐 실험적인 사실인데, 실험을 해봤더니 레즈넷이 그 네트워크 구조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봤지만은 한 5종류가 있었습니다. 뭐 18, 50, 뭐 그러니까 레이어의 사이즈 따라서 제일 큰 게 152였는데, 이제 52 정도 사이즈가 되면 그 이하 때는 2개의 컨볼루션 블록으로만 이루어지다가 이제 3개의 컨볼루션으로 이루어집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인데 빨리 지나가서 잠깐만요. 자, 그런 블록은 이제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바틀렉이라고도 또 부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전 18이나 34레이어에서는 2개씩 이렇게 반복되는, 2개씩 해서 에디션 되는데 50 이상에서는 이제 1 by 1, 3 by 3, 1 by 1 해갖고 3개씩 이렇게 스킵을 하면서 넘어가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나중에 이제 좀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1 by 1 컨볼루션을 쓰는 요 구조가, 앞뒤로 쓰는 요 구조가 바틀렉이라고 부릅니다. 채널의 개수가 줄어들었다가 다시 늘어나는 구조다 해서 바틀렉이라고 하는데, 그걸 좀 이따가 뭐 여기서 설명할 거예요. 차라리 그냥 보면은 앞에서 들어오는 인풋 이제 채널의 개수가 256인데, 이제 1 by 1 컨볼루션에서 채널 개수를 64개로 줄였다가 나갈 때 다시 256으로 늘리는, 그러니까 채널의 개수를 줄였다가 다시 늘리는 이런 거죠. 약 그런 모래시계 모양 있죠. 이렇게 줄었다가 다시 늘어나는. 자, 그런 구조가 채널 입장에서 그렇게 나타난다. 이런 걸 이제 바틀렉 구조라고 하고, 자, 그런 바틀렉 구조가 하나만 쓰이다가 이걸 이제 여러 개 병렬로 똑같은 거를 갖다 붙이는. 똑같은 걸 쓰면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학습할 때는 독립적으로 학습되니까 학습이 끝날 때 각자 다른 파라미터가 나온다는 얘기죠. 구조만 비슷한 거지. 그래서 파라미터까지 동일하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실험을 해봤더니 이런 레즈넷 구조에서 뎁스를 마구 늘리는 것보다는,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뎁스를 마구 늘리면 파라미터가 늘어나니까 성능이 늘어나겠죠. 그거보다는 동일한 파라미터 늘리는 걸로 통해서 이렇게 병렬 구조를 늘리는 게 차라리 성능이 더 올라가더라라는 게 실험적으로 밝혀졌다. 이따 실험 결과를 한번 보겠지만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존에 이제 레즈넷 50레이어 이상의 구조들이 이런 3개의 컨볼루션, 바틀렉 구조라고 하는데, 요 3개가 계속 반복되는 구조고, 스킵 커넥션이 3개의 레이어를 지나서 이렇게 그레디언트 슈퍼 하이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구조인데, 요 놈들을 병렬 연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아이고. 자, 근데 놀라운 사실은 병렬 구조로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파라미터가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거의 파라미터 숫자를 거의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채널의 수를 확 줄여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 레즈넷에서는 채널의 수가, 중간 채널 개수가 64여서 굉장히 많은데, 요거를 4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 16배 줄어있죠? 여기서 16배 줄어있으니까 합치면 대략 한 32배 줄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32개를 더 병렬 연결시켜도 거의 비슷한 파라미터가 나온다는 얘기죠. 실제로 계산해 보면 파라미터 개수가 거의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레즈넥스트의 개념은 그냥 레즈넷을 확장한 거고 병렬 구조 여러 개를 이어붙인 거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실험을 해봤더니 실제로 레즈넷보다 성능이 좋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파란색 커브가 이제 레즈넷이고 레즈넥스트가 빨간색 커브가 되겠고, 이제 그 점선은 트레이닝, 그 다음에 실선은 밸리데이션 이렇게 되겠습니다. 잠깐 졸리는 사람은 나갔다 오도록 여기 학생 잠깐 나갔다 오도록. 자, 그 다음에 이제 레즈넥스 다음에 굉장히 파퓰러한 겁니다. 댄스넷이라는 게 있죠. 이 댄스넷도 어떻게 보면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레즈넷이 굉장히 큰 중요한 혁신이었다고 얘기했는데 구조는 레즈넷하고 많이 달라 보입니다. 근데 사실은 아이디어 자체는 레즈넷을 그냥 극단적으로 끌고 간 거 말고는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레즈넷의 기본 개념은 그레디언트 슈퍼하이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이전 레이어에 있는 인풋들을 가져와서 한 두세 개 레이어 뒤에 인풋에다가 더해줬었죠. 그냥 단순한 썸을 한 겁니다. 근데 썸 하는 게 과연 네가 할 최선이냐라고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썸이 과연 최선이냐 라고 생각을 해보면 거기서 또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 있다. 썸 말고도 더 좋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썸보다 더 좋은 게 뭐가 있을 거냐? 단순하게 더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미 채널이라는 구조를 쓰고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놈들을 뒤에다가 채널로 갖다 붙여버리는 것도 그거보다 더 제너럴한 케이스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채널을 뒤에 갖다 붙이면 다음 콤브 레이어에서 두 개의 채널을 그 커널이 덧셈을 하는 구조를 만약에 학습돼서 된다 그러면 덧셈도 이미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뎁스 방향으로 갖다 이어붙이는 것이 서메이션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제너럴하다라는 것을 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점에 착안한 것이 댄스넷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서메이션 대신에 사실 이건 구글 넷 인셉션에 이미 쓰였습니다. 서메이션 대신에 구글 인셉션에서도 앞에 있는 것들을 뒤에다 그냥 갖다 붙였습니다. 갖다 붙이는 과정 자체가 서메이션에 더 일반화된 것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4개의 어떤 블락이 있다고 치면은 앞에 있는 놈을 뒤에 나오는 모든 놈에다가 갖다 붙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아웃풋 맵을 이 뒤에다 하나 갖다 붙이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또 하나 갖다 붙이고 채널로 그 다음에 또 뒤에다 갖다 하나 붙이고 또 뒤에도 갖다 붙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뒤로 갈수록 채널이 더 늘어날 수 있겠죠. 그렇죠? 계속 쌓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놈도 그 뒤에 있는 놈에 갖다 붙이고 뒤에 있는 놈에 갖다 붙이고 뒤에 갖다 붙이고. 그래서 모든 레이어에서 모든 뒤에 있는 레이어에 다 갖다 붙이는 구조. 이 구조를 댄스하게 갖다 붙인다. 라고 해서 댄스넷이라고 부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개념 자체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근데 갖다 붙이기에서는 레즈넷처럼 전제 조건이 있죠. 최소한 어떤 동일한 이미지 피처 맵이라고 친다 그러면 두 개를 더 하려면은 어떤 조건이 맞아야 될까요? 여기요. 두 개의 이미지를 그냥 단순하게 더 하려면 최소한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될까요? 그렇죠. 가로 세로 사이즈가 같아야 됩니다. 그렇죠? 레즈넷의 전제 가정입니다. 그게 마찬가지로 댄스넷도 동일한 조건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채널은 위드나 하이트가 동일해야 되니까. 그래서 갖다 붙이려면 동일한 사이즈로 갈 수밖에 없다. 근데 이게 좀 약간의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설명을 했지만 모든 딥러닝 네트워크들이 이 레졸루션, 스페이셜 사이즈는 줄면서 뎁스 방향으로 늘어나는 그게 또 굉장히 바람직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스페이셜 사이즈가 줄어진다는 얘기는 핵심적인 피처들만, 그러니까 내가 판단하기 위한 중요한 정보만 뽑아나겠다는 얘기고 나머지는 다 날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의 얼굴 인식을 하는데 그 사람의 얼굴만 있으면 되지 뭐 몸통이든 뭐 배경은 전혀 필요 없죠. 배경에 있는 픽셀들은 다 날려버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철학적으로 봐도 스페셜 레졸루션이 계속 줄어드는 게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클래시파이어에서. 그런데 이제 이게 그 사람이 뭐 여기 강의실에 한 200명 학생이 있다고 치면 200명 학생 중에 어떤 사람이냐를 판단하려면 그 각각 학생들에 대한 얼굴에 대한 피처들이 저장이 돼야겠죠. 최소한 200개 정도의 채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을 인식을 하려면. 그러니까 뎁스는 점점점 늘어나야 될 수밖에 없다. 라는 얘기죠. 여기서 뎁스라는 표현이 좀 이상한데 어쨌든 그 채널의 개수가. 그래서 그 관점에서 보면 이 댄스넷으로 구성된 하나의 모듈, 이걸 댄스블럭이라고 하는데 이놈이 사이즈가 계속 유지가 돼야 되니까 그 관점에서 보면 조금 모순이 있는 거죠. 사이즈를 못 줄이니까. 그래서 사이즈를 줄여나가야 되기 때문에 댄스블럭을 하나만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사이즈가 변하지 않으니까 댄스블럭은. 이게 구조가 좋은지는 알겠는데 피처 익스트랙션 사이즈를 줄여서 중요한 정보만 살아남게 하는 것을 피처 익스트랙션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피처 익스트랙션을 하기가 어려운 구조라는 얘기죠. 그래서 피처 익스트랙션을 하기 위해서는 이놈들을 여러 개 다시 직렬 연결을 시키고 그 중간중간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풀링을 쓴다는 얘기죠. 맥스 풀링 같이 해서 맥스 풀링을 쓰면 사이즈가 2분의 1씩 계속 줄죠. 자, 그런 구조로 계속 반복을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풀링 시키면 사이즈가 2분의 1, 2분의 1로 줄어든 이제 피처 맵에 대해서 또 다른 댄스블럭을 쓰고 또 풀링하면 4분의 1로 줄고 그 다음에 뭐 마지막에 이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하나 딱 붙여서 우리가 클래시파이어를 하면 되겠죠. 여기는 뭐 뒤에는 안 나왔지만 요 풀리 커넥티드, 요 리니어라는 게 풀리 커넥티드입니다. 그 뒤에 뭐 여기는 표현이 안 되더라도 여러분들은 당연히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 게 소프트맥스가 중간에 들어가 있다는 건 당연히 예상해야겠죠. 뭐 당연한 거기 때문에 이런 데서 거의 표현을 안 합니다. 뭐 표현 안 하는 이유 중에 또 다른 이유는 소프트맥스는 이 트레이너블 웨이시 아니니까 학습을 해서 변경시키는 파라미터가 없기 때문에 그냥 픽스드 펑션이기 때문에 이런 구조상에서는 이제 생략하는 게 관례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댄스넷이 이런 뭐 레즈넷을 좀 극단적으로 끌고 간 이제 그런 케이스가 되고 이거의 장점은 뭐 성능이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리고 이게 클래시피케이션 뿐만 아니라 사실은 더 많이 쓰이는 분야가 이제 나중에 배우는 세그멘테이션 쪽에서 이 유넷이라는 구조가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데 그 유넷이라는 구조의 핵심적인 개념이 사실은 이 댄스넷 구조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붙이는 이런 구조, 채널로 이런 구조가 댄스넷이다. 그래서 댄스넷 그 자체가 많이 쓰인다기보다는 이 개념이 여기저기 많이 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면 그게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이게 새로운 개념이라기보다는 레즈넷의 그 혁신적인 개념을 그냥 한 단계 더 발전시킨 거 말고는 없다는 얘기죠. 자, 이제 그 두 가지가 지금 댄스넷하고 레즈넷도 어떻게 보면 성능을 높이는 쪽으로 이제 발전된 거고 최근에 굉장히 이제 많이 쓰이는 유명한 네트워크가 이제 모바일 네트워크입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프로젝트 할 때도 많이 쓰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졸업하고 산업계 쪽으로 갈 때 아마 회사 같은 데서 할 때는 모바일 랩 같은 거 굉장히 많이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뭐 삼성전자 간다 그러면 거기 스마트폰 만드는 데지 뭐 PC 만드는 데가 아니니까 당연히 모바일 넷에 관심이 많겠죠. 실제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모바일 넷에 뭐 돌리는 여러 가지 네트워크도 많이 나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모바일 네트워크가 그 메모리, 그러니까 웨이브 파라미터의 개수라든가 연산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이제 개발이 된 건데, 그러면 뭐 디테일한 구조는 여러분들이 논문 읽어보면 될 거고, 핵심적인 아이디어가 뭐냐를 한번 보자는 얘기죠. 자,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컨볼루션이 연산량이 너무 많다라는 그런
observation에서 시작을 합니다. 왜 연산량이 많은가를 보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자, 뒤에 나오는 이게 인풋 레이어고 이게 아웃풋 레이어다 라고 본다면 이게 3차원 구조라고 그랬죠? 데이터가 2D CNN이지만 3차원 구조를 한다 그랬습니다. 채널 때문에. 자, 그러면 하나의 그 아웃풋 채널을 만들기 위해서 그 커널도 3디멘저널한 볼륨이 된다 그랬죠. 2x2 하고 D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볼륨. 그래서 이게 채널이 예를 들어 D로 뭐 10개가 있다고 치면은 이 4개에다가 곱하기 20개의 파라미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x2가 4개의 파라미터가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곱하기 인풋 채널의 개수가 만큼 독립적인 파라미터가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파라미터가 많은 것뿐만 아니라 2x2 곱하기 10이라는 이 블락이 계속 위에서 그러니까 좌에서 우로 위에서 아래로 계속 움직이면서 연산이 된다는 얘기죠. 생각을 해보면 이 이미지 사이즈가 커지면 뭐 1000x1000 되면 이게 어마어마한 연산이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3디멘저널한 볼륨이 움직이면서 그 수많은 곱셈 덧셈을 다 해야 되니까. 구조는 단순하지만 어마어마한 연산이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구조적으로 그럼 이게 왜 어마어마한 연산이 됐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구조적으로 3디멘저널한 볼륨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2x2면은 만만한 겁니다. 2x2면 딱 그 부분만 연산이 되니까 한 슬라이스만 연산이 되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이제 거기 곱하기 채널의 개수만큼 뭐랄까요? 곱으로 늘어나 버리기 때문에 이제 엄청난 연산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집중을 해서 이 3디멘저널한 이런 연산을 어떻게 하면 좀 줄여줄 수 있을까? 성능을 비슷하게 유지하면서. 그래서 나온 개념이 separable convolution이다. 무슨 얘기냐면 일단 2디멘저널한 연산부터 먼저 하고 마지막에 제일 작은 사이즈로 이 뎁스 방향, 즉 채널 방향으로 연산을 분리시켜서 하자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요 2차원적인 요 놈을 이제 공간적인 디멘전이라고 해서 스페이셜 디멘전이라고 할 때 요 스페이셜 디멘전의 컨볼루션만 먼저 하고 그러니까 이쪽으로는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부터 먼저 하고 그게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이 채널 방향으로 앞뒤 방향으로 따로 조그만 사이즈로 얼마큼 작은 거냐? 1x1 컨볼루션을 하겠다. 근데 1x1도 가능한 게 이건 이 채널 방향으로만 연산을 하니까 충분히 의미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게 핵심 개념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3디멘저널한 볼륨 컨볼루션을 그러니까 2디멘저널한 각 채널별로 따로따로 하는 그런 컨볼루션 플러스 뎁스 방향만 하는 즉 채널 방향으로만 하는 1x1 컨볼루션으로 두 개의 직렬 연결로 나눠서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두 개의 오퍼레이션을 분리하니까 연산이 더 많아지는 거 아니냐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3디멘저널한 게 이제 더 이상 없어지고 2디멘저널이거나 아니면 1디멘저널만 살아남기 때문에 그러니까 3디멘저널, 2디멘저널 플러스 1디멘저널로 바꿔치기 한 건데 그게 똑같은 게 아니란 얘기예요. 사실은 연산량이 확 줄어든다는 얘기죠. 자, 왜 들어주는지는 좀 이따 분석을 해보겠고요. 그래서 각 채널별로 이게 커널 사이즈입니다. DK가. 각 채널별로 이렇게 커널들이 있고요. 그래서 연산량을 보면 한 포지션에서의 뭐 곱셈의 개수가 DK 곱하기 DK죠. 그 다음에 전체 이미지에 대해서 좌우로 다니면서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다 움직여야 되죠. 그게 이미지 사이즈만큼 곱해줘야겠죠. DF만. DF. 여기서 이제 제로 패딩이 됐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전체 사이즈를 다 커버하게. 그리고 요런 2D 컨볼루션이 딱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가 있는 거죠. M개가 있다. 근데 이거를 보면은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요 놈들을 이어붙이면 뒤로 그럼 똑같아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 말은 맞습니다. 맞는데 여기서 트릭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트릭은
보통은 이런 3디멘저널한 커널을 아웃풋 채널 보통 한 256개 정도 됩니다. 256개를 쓰는데 여기서 모바일넷의 트릭은 이거 딱 하나만 쓰겠다. 그게 트릭입니다. 어비어스하게 안 나타나 있지만 그래서 아웃풋 채널의 개수가 딱 하나인 그런 3디멘저널한 어떻게 보면 뭐 볼륨에 해당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연산량이 아웃풋 채널이 n이라고 그러면 n만큼 줄어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채널 방향으로 이쪽으로 원바이원 컨볼루션을 하는데 이때는 아웃풋 채널만큼 쓰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써도 되는 게 원바이원이니까 워낙 작은 사이즈니까 채널 개수를 늘려도 아웃풋 채널 개수를 늘려도 크게 연산량에 지장이 없다라는 얘기죠. 이때 연산량은 이제 위의 식을 그대로 활용해 보면 dk by dk가 1/1이니까 요게 1이 되고 그 다음에 m개 채널 인풋 채널이 있는 거 그대로고 근데 아웃풋 채널이 아까는 1이었는데 요게 사실 1이 곱해져 있는 겁니다. 요게 1 대신에 n이 들어간 거죠. 그리고 이게 전체 피처 인풋 이미지 사이즈에 적용돼야 되니까 df by df 들어간 거. 그래서 각각의 오퍼레이션에 대한 컴퓨테이션, 즉 멀티플리케이션 개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덧셈은 뭐 이거에 그냥 2배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덧셈까지 합친 게. 자, 그래서 멀티플리케이션의 개수가 요거 더하기 요거란 얘기죠. 그러면 계산량이 얼마큼 줄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죠. 전통적인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컨볼루션은 3디멘전한 볼륨 커널이 아웃풋 채널 개수 n개만큼 있다는 얘기죠. 자, 이만큼의 파라미터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식에 의하면 dk by dk 그 다음에 n개 채널, 아웃풋 채널, 그 다음에 전체 이미지 사이즈. 이게 전체 컴퓨테이션이에요. 그렇죠? 자, 이거 대비 얼마큼 줄었나를 비율을 보자는 얘기죠. 이거 분모에 집어넣고 앞에 있던 거 separable convolution 거, 그 다음에 원바이원 컨볼루션 넣어서 계산해 보면 이런 숫자가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근데 n은 보통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아까 레즈넷에서 봤듯이 한 256대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항은 굉장히 작은 숫자가 되니까 거의 무시하고 DK는 커널 필터의 사이즈라고 그랬죠. 보통 3x3가 대세라고 그랬죠. 그거의 제곱이니까 9분의 1. 그래서 두 번째 항이 더 더미넌트한 텀이 되고 대략 9분의 1 정도의 연산량이 줄어든다. 그러니까 한 10분의 1로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거의. 그래서 90%의 리덕션이 일어난다. 연산량이. 그러니까 속도가 거의 10배가 빨라진다는 얘기죠. 그럼 이건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놀라운 사실은 성능도 거의 손실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놀라운 사실이죠. 그래서 왜 성능이 손실이 없는가 또 한번 이제 여러분들 집에 가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피처를 익스트랙션 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었죠. 피처를 익스트랙션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채널 간의 정보를 뽑아내는 거를 이전에는 한꺼번에 해서 연산량이 많았는데 요거를 분리를 시키면 원래 성능 그대로 유지하면서 연산량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피처를 익스트랙션 하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스페이셜한 정보죠. 공간적인 정보를 뽑아내는 놈은 요 separable, 그러니까 depthwise convolution으로 처리를 하고 채널 간의 정보, 그러니까 스페이셜한 정보는 앞단에서 맞고 채널 간의 정보를 뽑아내는 건 뒷단에서 맞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정보를 다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 구조에서 그 성능이 크게 안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게 놀라운 사실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연산량을 10분의 1로 줄였는데도, 그러니까 10배가 빨라졌는데도 성능이 거의 안 준다라는 게 이 모바일넷의 어떻게 보면 놀라운 강점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비교를 해보면 모바일넷하고 이런 뭐 버전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VGGnet 16레이어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성능은 거의 비슷합니다. 첫 번째하고 마지막. 근데 연산량 거의 한 30분의 1 줄고 그 다음에 파라메타 수 거의 30분의 1 줄었습니다. 거의 30배가 빨라지면서 메모리 사이즈 30배를 줄이면서 성능 거의 그대로 유지된다
라는 점에서 굉장히 사실은 놀라운 네트워크입니다. 이게 별것도 아닌데 굉장히 단순한 트릭을 썼는데 엄청난 성능 개선을 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이게 이제 파퓰러해졌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뎁스와이즈 컨볼루션, 그 다음에 원바이원 컨볼루션, 뎁스와이즈 컨볼루션, 원바이원 이 구조가 계속 반복되는, 대강 더해보면 한 16개인가 한 15개 정도 레이어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로 만들어져 있다라는 얘기죠. 이것도 이제 모바일 앱도 여러 버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프로젝트에 사용하고 싶은 사람들은 한번 사용을 해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왼쪽 그림은 뭐 아까 설명한 내용들인데 전통적인 이제 컨볼루션이고 3디멘전한 볼륨으로 이루어지는 컨볼루션이고, 요거는 스페이셜한 거 분리시키고 그 다음에 채널로만 하는 컨볼루션 분리시켜서 따로따로 다룬다. 그러니까 3차원 이 축들을 그 공간축 따로, 그 다음에 이 채널축 따로따로 연산을 한다라는 게 모바일넷의 키 아이디어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자, 모바일넷하고 뭐 같은 결의 또 뭐 네트워크 중에 가끔 쓰이는 게 셔플넷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 놈의 기본 개념은 사실 역시 뭐 연산량을 줄이는 게 주목적이고요. 여기서 쓰인 이제 기본 개념은 딱 두 가지인데 새로운 개념을 좀 도입을 한 겁니다. 그룹 컨볼루션이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채널을 셔플링하는 거. 자, 이것도 사실은 모바일넷의 탄생 배경을 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이 셔플넷의 키 아이디어가 왜 나왔는지. 자, 탄생 배경이 아까 뭐라 그랬죠? 기존의 3디멘전al 볼륨 형태를 갖는 커널들 때문에 연산량이 너무 늘어나서 연산이 많은 거였죠. 기존의 컨볼루션이. 그러면 3디멘전al한 볼륨이 문제니까 그걸 줄여주면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래서 그걸 극단적으로 줄인 게 모바일넷이고, 무슨 얘기냐면 그냥 채널별로 따로따로 하겠다는 거고, 요거는 약간 그 중간쯤 되는 겁니다. 셔플넷은 뭐냐면 이 채널 쪽을 뭐 한 두세 개로 나눈다는 얘기죠. 파티션을 해서 요거 따로, 요거 따로, 요거 따로. 그래서 한 3분의 1 정도 사이즈로 3디멘전al 볼륨을 줄여주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당연히 한 3분의 1로 줄겠죠, 연산이. 그런데 이제 각각 저걸 하나의 그룹이라고 부를 수 있고, 그래서 이 그룹별로 하는 컨볼루션을 그룹 컨볼루션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풀 사이즈를 안 쓰고 채널을 파티셔닝을 해서 각각 구간별로 따로따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룹 컨볼루션 하면 문제점이 뭐가 되냐면 이놈들이 각자 따로 움직여 버리니까 채널 간의 정보를 다음 레이어에서 합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각자 첫 번째 그룹은 첫 번째 그룹으로만 계속 정보가 전달되고, 두 번째 그룹은 두 번째 그룹으로만 전달되니까 이 크로스 그룹 간의 정보 전달이 안 됩니다.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중간에 이 중간 채널에 있는 부분들을 채널들을 막 섞어준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있는 놈이 뒤로 가고, 뭐 두 번째 있는 놈이 뒤로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이건 픽스 오더로 하는데, 여기 첫 번째, 여기 첫 번째, 여기 첫 번째 뽑아서 다음 레이어의 첫 번째 그룹, 여기 두 번째, 여기 두 번째, 여기 두 번째 뽑아서 다음 레이어 두 번째 그룹, 이런 식으로 해서 픽스 오더로 셔플링을 할 수도 있고, 뭐 랜덤하게 셔플링 할 수도 있고, 그럼 뭐 편한 대로 하면 되는데, 어쨌든 구현할 때 그냥 편하게 하기 위해서 픽스 오더로 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런 그룹을 파티셔닝하고, 그래서 3디멘전al 볼륨 줄였다라는 의미에서 탄생 배경이 뭐 쉽게 이해가 되죠. 근데 따로따로 놀기 때문에 그룹들을 그 간의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서 셔플링을 시킨다는 거예요. 아이디어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뭐 그림 복잡해 보일 뿐이지. 그래서 이것과 이걸 가운데 그림하고 오른쪽 그림은 사실 뭐 동일한 그림이라고 봐도 상관없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이 셔플렛이 하는 짓이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아까 그 레즈넷의 기본 빌딩 블락들이 요
세 개의 컨볼루션 레이어를 쭉 이어붙인 거라 했죠. 1x1, 뭐 3x3, 1x1. 요거를 이제 그 바틀렉 구조라고 했고, 왜냐하면 처음 인풋은 256 채널인데 1x1 하면서 64 채널로 줄고 64 채널에서 3x3 컨볼루션 하고 다시 1x1 써서 256을 다시 늘려주는, 그래서 줄었다가 늘어난다 해서 그 약간 모래시계 모양이죠. 그 바틀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스키 커넥션. 이게 그냥 기본적인 전형적인 레즈넥 구조입니다. 그렇죠? 새롭게 보지만 전혀 새로운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죠. 자, 요거를 살짝 변형한다는 얘기죠. 모든 컨볼루션들을, 그러니까 원바이1 컨볼루션들을 다 그룹 간의 컨볼루션으로 바꾸고, 그룹 간의 컨볼루션에 단점이 있으니까 채널 간의 정보 교환이 안 되니까 그거를 섞어주기 위해서 중간에 셔플링을 한다. 그게 전부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뭐 사이즈를 2분의 1로 줄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여기도 2분의 1로 줄이고 여기도 스트라이드 2를 줘서 2분의 1로 줄이고, 뭐 가운데 그림하고 오른쪽 그림은 사실 스트라이드 줘서 사이즈를, 아웃풋 사이즈를 2분의 1로 줄이는 거 말고는 똑같은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셔플렛도 굉장히 단순한, 어떻게 보면 레지넷 기반이죠. 레지넷 기반인데 이렇게 했을 때 모바일넷만큼 연산량을 확 줄일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도 왜냐면 원바이1 컨볼루션을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바이1 컨볼루션을 쓴다라는 게, 그 사실은 셔플렛 자체가 모바일넷 구조가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여기에 3x3가 뎁스 와이즈로 돼 있고 1x1이 채널 간으로만 하기 때문에 이미 셔플렛 자체가 모바일넷의 아이디어를 가져오고, 어떻게 보면 레즈넷 구조를 그대로 가져온 그런 레즈넷과 모바일넷을 결합한 그런 구조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능을 개선하는 네트워크가 셔플렛이다 라는 것까지 배웠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재미난 네트워크들, 성능을 좀 다른 방향으로 개선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들을 좀 아이디어를 좀 다뤄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프로젝트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인데, 특히 이런 CNN 네트워크를 다룰 때 약간 불편한 진실은 뭐냐면, 그 네트워크나 아이디어도 중요하지만, 어떤 종류의 네트워크를 쓰느냐도 중요하지만, 하이퍼 파라메타라고 그러죠. 하이퍼 파라메타를 어떻게 잘 추스하고 어떻게 컨트롤 하느냐가 어떤, 그러니까 레즈넷을 쓰느냐 모바일넷을 쓰느냐 이런 선택하는 것만큼 의외로 중요해진다. 그래서 약간 디테일이 굉장히 중요한 분야이고, 그래서 그런 디테일 중에 굉장히 실험적으로 성공적으로 좋은 성능을 내고 있는 그런 디테일들이 뭐가 있는가 몇 가지 리스트를 할 거고, 실제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능을 끌어올릴 때는 네트워크 좋은 것만 써서는 안 되고, 실제로 거기에 파라메타들 어떤 식으로 컨트롤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런 내용들을 다음 시간에 언급하고, 그 다음에 넘어갈 내용이 뭐였죠? 그 다음에 넘어갈 게 이제 디텍션 세그멘테이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화요일 날은 시험을 보도록 합니다.